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아예 없겠지만 한국은 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수출로 먹고 산다는 당연한 상식을 이제 계속 의심해 봐야 할 만큼 지금 무역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요. 국민들은 둔감해진 건지 아니면 상황을 외면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현실에 관심이 없고, 언론이고 전문가들도 대중들이 워낙 관심이 없으니까 형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할 뿐이지 굳이 부정적인 소리 한다 욕먹어가면서 관심도 못 받는 이야기 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이 사안의 중요성이 어느 수준인지 집중적으로 계속 다루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게, 무역 관련 주제를 종종 다루기는 하지만 진짜 영상 만들기 싫을 정도로 관심도 없고, 그나마 한 이야기라도 그 주제에 집중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댓글창 보면 기승전 정치 이야기로 치고받고 하고 있어서 저도 솔직하게 무역 이야기 주제로 하는 거 딱히 흥이 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세계 시장 상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경직되고 있고요. 결코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미 세계화의 한계에 들어선 큰 변화에 접어든 심각한 상황이라 집중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기에 흥이 안 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무역에 대해서 자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느니, 금리가 내리면 다 해결될 거라느니 하면서 절대 일시적인 문제로 대수롭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경제 환경 변화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특히 무역 문제는 실업률 급등과 불황으로 이어지는 먹고 살고의 문제고, 이는 안 그래도 심각한 기업과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위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문제니만큼 예전보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들어 누적된 적자 규모는 현재 4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요. 지난 4월 이후 7개월째 적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500억 달러의 적자가 날 거라는 예상이 나올 정도죠. 하도 이제 몇백억 달러, 몇십조 이런 이야기 흔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큰 돈처럼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출액이 지금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에 도취되어서 무역 적자는 눈에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지만, 현재 적자 상황은 1964년 무역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규모고, 더 문제는 대부분의 연구소나 전문가 집단이 예측하는 것처럼 금융위기 등의 큰 경제 쇼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나쁠 것이고, 그 누구도 쉽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을 꺼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무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심각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역 상황에 조금 관심을 가지려면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관심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다음에 무역 문제에 좀 심각한 이야기를 다룰 때도 몰입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는 이야기가 예전에도 중간중간 해왔던 이야기지만 앞으로 조금 진지한 무역 이야기 다루기 전에 오늘은 과거 이야기도 듣고 워밍업 하는 차원에서 편하게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겨운 내용 아니고 우리가 조각조각 알고 있는 상식을 흐름 차원에서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이어가 볼 겁니다. 180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바로 공급 과잉인데요. 산업혁명으로 공급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당시 패권국이었던 영국에서는 공업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그런 자유무역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무역이라는 게 자국 산업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부족한 부분은 식민지를 통해서 조달하는 그런 개념의 무역 논리였는데요. 아시다시피 동인도 회사니 뭐니 하면서 식민지를 통해 돈 벌던 그런 회사들이 다 무역 회사들이었잖아요. 아무튼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업 생산력이 남아돌게 된 영국에서는 자신들의 식민지 이상의 더 넓은 시장이 필요했으니까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무역을 하자고 했겠죠. 근데 뭐 말만 경쟁이지 자기들이 유리한 공업 쪽에서만 그렇게 하자고 한 거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나 독일은 영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자유무역을 수용해버리면 수입된 영국의 공산품 때문에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자국의 산업들이 클 수가 없게 되는데요. 가격과 품질 모든 면에서 영국산에 밀리는데 사람들이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독일같이 아직 산업이 미성숙된 그런 나라에서는 처음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세금도 높게 하고 수입 관련 규제를 하는 그런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타게 된 겁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수입품에 규제를 하는 거 그거 보호무역인 건 잘 아시던데 자국의 수출품에 특혜를 준다던가 지원을 해서 수입품과 차별을 두는 것도 보호무역의 한 형태입니다. 아무튼 규제를 하든 특혜를 주든 민간에서 무역을 하는데 중간에 정부가 끼어서 감나라 배나라 개입을 늘리는 것 자체가 자유무역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아무튼 영국이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데 반대해 한참 성장하던 독일, 미국은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과 독일의 산업들이 자리를 잡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미국, 독일이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을 점점 강화하게 되죠. 그렇게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처음에는 영국의 자유무역과 미국, 독일의 보호무역이 대립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독일이 산업 경쟁력이 갖춰진 뒤에 세계 무역 패러다임이 자유무역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 이후부터는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세계 무역의 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미국을 기준으로 한 자유무역 시대가 됐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자유무역에서 완전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1930년대에 일어난 미국의 대공황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공황 때문에 산업이 무너지고 근로자나 농민 할 것 없이 엉망이 되는 상황에서 자국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게 됐겠죠. 그래서 미국은 수입품이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관세를 엄청나게 높여버립니다. 사실상 수입을 안 하겠다는 그런 무역 장벽을 쳐버리는 강도 높은 보호무역을 하게 된 거죠. 보복 관세라는 말을 흔하게 듣는데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수입품이 당연히 안 팔리겠죠. 자연스럽게 상대 무역국에서도 미국을 향해 너희 것만 수출해 먹고 우리 거 안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하면서 미국 제품에 관세를 올려버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무역의 기준이 되는 국가인 미국이 관세 인상을 하면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 버리니까 다른 나라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고 그러면서 세계가 연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가 버렸던 겁니다. 특히 1차 대전 패전 이후 수출을 통해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던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가 치명타가 되어서 다시 경제가 나락으로 빠지기도 했었죠. 그 분위기에서 히틀러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스타트를 끄는 미국이 다시 자유무역으로 무게추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1939년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이라는 건 다 사서 때려 부수고 또 만들어서 다 때려 부수고 또 사들이는 그런 엄청난 수요 시장을 창출하는데요. 이때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는 국가들에게 엄청난 군수물자를 수출하면서 대공황도 극복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됐었죠. 세계의 아픈 역사를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겠지만 당시에 미국 입장에서 2차 대전 호재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면서 다시 자유무역주의 노선을 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흐름만 봐도 세계가 자유무역에 치우치느냐 보호무역에 치우치냐는 미국의 상황과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어쨌든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수출 산업이 살아나서 자유무역 노선을 타고 가니까 당연히 무역 상대국들도 자유무역주의로 따라가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대전 끝날 무렵 자유무역을 좀 더 발전시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GATT라는 체제를 출범시킵니다. 가트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말하는 건데 가트 참여국들 간의 관세 등의 협정을 통해서 공통의 룰을 만들어 좀 더 자유롭고 활발한 자유무역 환경을 만들어 간 거죠. 가트에 가입한 국가들끼리 무역에 관한 룰을 정해서 따르기로 한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입주민끼리 입주자 회의 열어서 분리수거장은 어떻게 운영하자,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하자 하면서 미리 그 단지만의 공통의 룰을 정해놓으면 각각의 세대끼리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그때마다 개개인이 합의해야 하는 불필요한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만큼 운영도 잘 되고요. 이런 거와 비슷한데요. 가트 가입국끼리는 수출입 금지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가입국끼리는 관세나 수출입 절차를 서로 차별을 하면 안 되고
수출을 늘리려고 국가가 보조금 지급해주는 그런 꼼수 쓰지 말자, 그런 내용들을 큰 틀으로 무역에서 국가의 개입과 차별 없이 공평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자유무역을 보장하자, 그리고 자유무역에 저해되는 행동을 막자, 이런 개념으로 가트가 시작됐던 거죠. 우리나라도 1967년에 가트 정회원국이 되고 본격적인 무역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었죠. 가트 가맹국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만드는 협정 내용은 언제 딱 정해서 모여서 바로 결론 나는 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문제더라. 공통의 룰을 정하는 건 좋은데 국가 간 이해관계에서 이 공통의 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보는 나라는 어떻게 이걸 메꿔줄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챙기다 보면 협정에 대해서 수정도 필요하고 예외 사항도 만드는 등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주기적으로 큰 업데이트를 위해 모여야 되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보니까 협정 기간도 제법 걸리겠죠. 가트 체제에서 이 협정 과정을 라운드라고 부르고 이 라운드에 타결된 결과에 따라 협정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겁니다. 1944년에 가트가 만들어지고 1994년까지 가트 가입국끼리 총 8번의 라운드가 있었는데요. 1차 라운드, 2차 라운드 이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의 이름을 따서 라운드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1947년 처음 개최된 1차 라운드는 제네바 라운드라고 불렸고요. 이후에 6차 라운드는 케네디 라운드, 7차 라운드는 도쿄 라운드라는 이름이 붙었었습니다. 각각의 라운드마다는 중요하게 다루는 의제가 있고요. 8번째로 했던 라운드가 그 이름도 유명한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농산물 개방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던 사건이 있어서 경제에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귀에 익숙하게 된 거죠. 그때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가수 베이로시의 신토불이라는 곡이 대히트를 치기도 했었죠. 아무튼 우루과이 라운드는 그때까지 있었던 라운드 중에서 가장 많은 125개국이 참여를 했고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약 8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가 중요했던 건 가트 체제의 규율과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을 의제로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인데요. 사실 기존의 가트 체제에서는 국제무역 거래에 대한 감시 감독이라든가 국가 간 무역 분쟁 해결에 대해서는 한계가 많이 나타났고 그 한계를 해결해야 할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트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우루과이 라운드 때 WTO라는 국제무역기구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죠.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을 근거로 1995년 WTO가 창설됐던 겁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은 가트 체제에서 WTO 체제로 바뀌었고요. 이때부터 세계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거의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 논리가 일반적인 경제 논리인 것처럼 자리 잡은 것도 이때부터죠. 교육계에서도 신자유주의 논리를 경제 논리로 가르쳤고요. 이번 영상 하나로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WTO 체제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우리가 엮인 현실이라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편하게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아무튼 좀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